안녕하세요. 올랜도 케미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해서 핀비지가 못 따라올 경우도 있으니까 장세가 약간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를 주시고, 지금 이제 다우 같은 0.59% 하락했고 아침장에 올라갔다가 계속 흘러내렸죠. 정강 후약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0.05% 하락했고 많이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죠. 러셀도 마찬가지고 또 장 중반쯤 돼가지고 또 트럼프 발언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장변을 죽인 사람들은 또 이 몇 배를 갚아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저런 것들 나중에 보시게 되면 되는데 유가하고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가 자체가 버티질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직까지 좀 관망의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의 기술적인 오늘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까지 좀 눌렸던 것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5%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고 AMD도 마찬가지죠. 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금 일단 좀 대자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일단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니까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좀 돌아왔던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는 항상 일단 소프트웨어 쪽 있죠. 이쪽은 조금 더 하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장에서는 좀 혼조세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약간씩의 상승이 있었고 특별히 테슬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역시도 좀 많이 올라갔던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서 좀 약간 일단 지금 혼조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장을 갖다가 관망하는 장세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빅테크 실적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 특별히 많이 빠진 것이 헬스케어래 이쪽 그다음 파이낸셜 이쪽이 좀 많이 빠졌죠. 많이 올라왔던 쪽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거기다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러셀은 이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그다음 에너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만 올라갔고 나머지는 안 좋았죠. 11개 중에서 한 8개 정도 하락이 됐으니까 장세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이쪽 메타 쪽만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크게 다 빠지는 모양이 있었죠.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빠졌고 산업주, 그다음 베이직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이제 빅테크 실적을 조금은 기다리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강 후약으로서 오늘 또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21선에 일단 맞고 다시금 내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장에 올라갔다가 또 오장에 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고 자,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결핍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올라가려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장세가 되고 있는데 짧은 장세에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거치는 그런 지루한 장세가 좀 되고 있는데 요번에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면서 캐펙스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장세가 현재에서 연출이 되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박스권이 계속해서 유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물론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우리가 매집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래 어중중할 때 좀 매수하게 되면 또 거의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매수할 때 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바로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또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뛰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뛰는 바람에 주가는 올라가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자, 그랬던 이유는 유가가 또 다시금 올라가면서 90불대 한번 터치하면서 또 올라왔죠. 10년물 금리가 0.95까지 상당히 뛰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다가 다시금 꺾이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9시 반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식값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10년물 금리, 그 위에 있는 것이 지금도 오일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석유 값인데 한 요 정도 돼가지고 장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군인을 죽인 장병을 죽인 사람들은 대가를 갖다 몇 배를 갚아주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단 10년물 금리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고 올라갔고 이 마찬가지 유가가 뛰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장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침장이 좀 올라왔다가 다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았나. 나스닥은 그나마 좀 좋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려갔다 정강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원유 가격이 변동과 더불어서 반도체 제조업체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로 한 주를 시작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현재 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것보단 여전히 지금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태세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 즉 병력 배치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상군 투입 이런 것들이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외교적인 해결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하면서 좀 원유가 조금은 소폭 지금 이제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현실 점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최근의 기술적 악화로 인해서 이베리 이평선을 포함한 장기 지지선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과매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인 전술적 기술적 반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상승 수준은 꺾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이 좀 데드캣 바운스 같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가적 이익에 따라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유가는 조금은 하락되고 있었죠. 자, 그와 동시에 이란의 후티 동맹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의 금수 조치를 선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홍해를 통과하는 그런 석유의 수출로를 차단하겠다. 그리고 열차를 유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에 좀 집중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추세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추세죠.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쪽보다는 시장 역시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트럼프가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이란이 미국 병사를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지시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데니엘 케인 합장의장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전달됐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를 볼 것 같으면 투자자들이 자기 주요 시장의 호재로서 실적 발표 시즌에 주목하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붐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올해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지만은 신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 급증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했다. AI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심리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주식 자체가 지난 1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월가에서는 지금 모습 속에서 반도체 업계의 재진입이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ETF는 SMH가 지난주에 8.9% 하락을 했고 최대 주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 삭스 마찬가지로 10%가 하락했죠. 새로운 개척 모델로 인해서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일부 통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인프라 수준의 펀더멘털은 본질적으로 건재하다. 그래서 자본 지출이 여력이 충분하면서 메모리 칩의 병목 형상은 아무래도 단기에서는 미미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츠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자본 지출과 기가와트급의 발전 설비 설치가 2018년도, 201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조세 무어 역시도 미국의 메모리 주식의 매도세가 매력적인 진입 시점을 만들어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브로드컴 이런 것들도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기술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투자에 좋은 진입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주식이 같이 가게 되면은 역시나 메모리 칩 업체도 같이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에 4% 10% 하락했는데, 자, 반도체 가격이 곧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JP모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8년 이전에는 의미 있는 공급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가격 변곡점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반면에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삭스 지수가 4주 동안 20% 하락했다. 그렇다면 경기 순환의 중반의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펀더멘탈은 여전히 양호하지만은 반등하기 전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하락세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2-3주가 좀 더 걸리고 10에서 15%는 더 상승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주가 변동의 주기 중간 조정 이후에 삭스의 평균 반등률 한 20주 동안 36%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한 36%는 더 상승이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적어도 한 50%는 상승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짜 문샷 AI를 통해서 지금 아무래도 오픈웨이트 방식의 최첨단 AI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해서 미국 기술업계를 좀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는데, 오픈 AI 전략적인 미래 책임자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완전한 AI 공산주의라는 맥락에서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월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지금 소수의 지배적인 업체 또는 기업 형태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하드웨어 분야에서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개방형 가중치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이 훨씬 낮은 비용,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요를 충족할 컴퓨터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흥미롭고 거의 핵쟁쟁에 가까운 경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론 반도체가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요 그림 보시게 되면 그로스 마진을 나타낸 건데, 그로스 마진 인텔하고 AMD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엔비디아는 플랫되고 있고, 반면에 마벨이란지 아스트라랩스, 그 다음 브로드컴, 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로스 마진이 2018년도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마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US 메모리 스탁 있죠. 이런 것들이 셋오프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엔트리 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가 진입 시점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자체가 이례적인 사이클이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순수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수요가 공급 부족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PC의 수요 신호는 변동성과 가격 하락을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0년도의 대폭 상승 이후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지만은 공급의 부족 현상은 아직까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은 3분기까지 전분기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급 부족 현상은 2027년도, 2028년도까지도 지속된다. 그래서 최근의 가격 하락은 매수하기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고, 동시에 다른 투자 전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UBS 같은 경우는 2028년도 말까지 자사주 40% 이상 매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2028년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의 프리캐시프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0년도 12월 9일에 자사주 매입 제한이 만료되게 되면은 마이크론이 현금을 활용해서 현재 주가로서 자사주 40% 이상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주 데이터 센터 분야의 구매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동일 조건 기준으로 가격이 최소 25%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정치뿐만 아니라 외부 추정치보다도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27년도, 2028년도에도 메모리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AI 수요에 비해서 메모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 마이크론 EV 셀즈 있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갖다가 셀즈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매출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시가총액을 받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밸류에이션이 줄어든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매출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16GB 스팟 가격 있죠. 이거는 매일 변동되는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 가격이 아니고. 그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 이제 세일즈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세일즈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되는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적게 낮아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구글에 대한 소식이 더 인포메이션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구글은 최신 TPU보다도 제미나이 모델을 6배에서 10배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AI 칩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프로즌 V2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칩은 제미나이의 아키텍처 일부를 갖다가 실리콘에 직접 내장해서 데이터 이동, 그 다음 추론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횟수를 줄여주고 있다. 자, 구글은 AI 컴퓨팅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 초에 이 칩을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설계는 속도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얻는 대신에 유연성을 다소 희생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켄터퓨처 제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립 등급을 주면서 $150 목표 주가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장 동력에는 인텔은 에이전트형의 AI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클라이언트 부분의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향후 실적 발표에서 소폭 예상치 상의 상향 조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요 관심사로서는 애널리스트들은 공급의 제약 환경에서 인텔의 실적 호조 여부와 하반기 클라이언트의 판매량 감소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파운드리 진행 상황을 본다면 18A-P라든지 14A 노드 개발의 진행 상황, 기존의 신규 고객과의 협력 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2027년도에 캐펙스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MD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 번째 연례 어드밴싱 AI 2026년도 행사를 개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차세대 인스팅트 MI450 시리즈 GPU와 젠6 기반의 EPYC, 베니스 프로세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인프라 성장에 있어서는 AMD는 3분기에 헬로이스의 렉스케일 플랫폼의 생산량 증가, 그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대규모 AI 인프라 기회에 빠르게 확장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시장 전망은 AMD는 2030년도에 서버의 CPU의 총 시장 규모 템 시장의 전망치를 1200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AI 가속기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망이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2029년도, 2030년도에는 6천억에서 한 8천억 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MD가 2017년도까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최소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700달러를 제시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MD는 엔비디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사 첫 번째 렉형 AI 시스템인 헬리오스를 갖다 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새로운 구매자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AMD 헬리오스 렉을 갖다가 자사의 애저 데이터 센터에 배포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고, 이로써 메타, 오픈 AI, 오라클 등 다른 초기 고객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헬리오스는 AMD의 첫 번째 렉스케일의 AI 시스템이자 엔비디아에 맞서는 AMD의 가장 강력한 경제 제품이 되건데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AI 관련된 주식의 반등에 속지 마라. 차트를 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지금 이제 AIQ라고 인공지능 관련된 EP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 차트죠.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세컨 서포트 라인이 있는데, 자,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포인트가 로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올 수 있겠고,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도, 그 다음 MACD도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셀시가 느리니까 좀 내려왔을 때가 매수 관점이다. 충분히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주선과 40주선을 봤을 때 40주선은 상승되고 있지만 10주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빠지면서 서포트 라인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0일선까지는 좀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되지 않겠는 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좀 더 하락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단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좀 그렇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구글의 캐펙스가 어떻게 될지, 증가될지, 아니면 플랫 될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변동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까지는 아무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단 시장의 상승세는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3주, 4주, 5주 차에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제프리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러한 현상 자체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실적의 발표 기간의 첫 2주가 월가 2년치 전망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월가 2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 셋째 주에는 S&P 500이 향후 2년의 전망치가 평균적으로 2%가 상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프리스가 1990년대 이후에 S&P 500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주 동안의 움직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평균적으로 한 14bp, 5bp 정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한 후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수익률 자체가. 그러다가 3주, 4주, 5주 되면은 아무래도 에버리지인지 미디언 값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가 자체는 조금씩 이제 반등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게 왜냐면 일단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지수는 3주차부터 5주차 사이에 매주 한 30bp 정도 상승하면서 실적 발표 시즌 첫 달을 평균 1% 이상 상승한 채 마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5주차에는 대형 소매업체, 비전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지만 업종별의 종합분석 자료와 미래전망연구소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해당 주간의 평균 수정치를 높이는 경향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일단 이제 첫 주차, 2주차에 조금 일단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갈수록 아무래도 주가는 좀 상승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의회 증언을 통해서 금리 전망에 대해서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었지만은 통찰력을 많이 제공하진 않았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금리가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월가라든지 워싱턴 DC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기 몇 주 전에는 정확하게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케빈 워시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겠고 자, 그 이유는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된다는 것들.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무래도 석유값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시 같은 그 입장에서 본다면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5년간의 고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지지하지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오고 있고 제가 그에 반해서 자, 다른 연준 관계자들이 있죠. 댈러스 연준 총재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것 자체가 연준의 두 가지 목표, 고용과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과 위험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클리브랜드 마찬가지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생활고에서 시달리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부터 비슷한 요청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워시에게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내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할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것이 2027년도 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바클레의 입장이고, 자, 마찬가지로 기본 전망은 FOMC 전망과 일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노무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노무라 입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최근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수치 이런 것들이 다소 완화하거나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미래의 디플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을 가져오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어떤 채권을 발행하는데 거기다가 금리를 인상할 리는 없겠죠. 금리를 인하든지 동결하든지 해주면서 빅테크들이 더 많은 생산성을 늘려야 되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를 갖다가 인하 내지는 동결 거기다가 뭐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금리를 볼 것 같으면 3.5에서 3.7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7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동결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자체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요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 1월 달까지 본다면 아무래도 금리가 또다시금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자,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 번은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1월 달까지. 자,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한 번 인상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양자라든지 우주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케빈 워시가 과연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지는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실적 발표한 3건, 4건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날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일단 지번호바 있죠.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일단 애플마켓에서 테슬라, 알파벳, 구글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쪽이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봐야 될 것이 인텔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 아멕스라든지 뭐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 날 있는 종목들 그다음 인텔까지 요 종목 중에서 한 3-4가지는 꼭 체킹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네오 클라우드 업체인 아이렌 자체가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신규 고객 확보라든지 칩의 선불금 수령 이런 걸 통해서 높은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한 18% 가까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이렌 같은 28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단연간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AI 클라우드 부분의 연간 매출 목표를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고객의 선불금은 지금 CPU에 대한 자본 지출의 45%를 충당되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이렌은 2010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76억 달러의 현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그러한 공급업체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렉시티와 같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새로운 선도적인 AI 개발 업체가 베어마탈과 관련 클라우드 모드에서 아이렌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2025년도 1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 동안의 계약을 통해서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사업 모델에 신뢰성을 부여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에 메타 플랫폼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자, 이것이 하이퍼스케일러 자체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때까지 네오클라우드가 임시 방편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과잉 투자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었죠. 자, 거기다가 아이론 CEO 자체가 아무래도 지분 유지 보상 패키지를 발표한 후에 이달 초에 또 하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지분의 6%를 부여한 이 패키지가 소유권을 갖다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한 달 동안 31%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근데 요번에 일단은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불금 자체가 GPU 관련 자본 지출의 약 한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순자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계약 기간은 아무래도 한 4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5월 실적 발표에서 GPU 관련 자본 지출의 95%를 선지급이라든지 GPU 금융을 통해서 조달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더라도 76억 달러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 확장을 지속할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CEO인 지금 데니엘 로비츠에 따르게 되면 데이터 센터 규모 자체가 자체 구축한 3메가와트 규모의 AI 클라우드에서 올해 480메가와트로서 확장이 된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용량을 1.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충분히 이렇게 이행만 된다면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이 하락된 것은 좀 우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가 되지 않았나,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데 너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자 기업들이 같이 내려온 바람에 같이 내려온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기업이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루멘텀 홀딩스인데 바클레이즈에 따르게 되면 해당 주식이 2010년도에 가치가 2배로 오를 수도 있지만 최근에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광학이라든지 광자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000달러로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36%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초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하면서 S&P 500의 8.9%의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주가는 18% 정도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광학기술 기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지 그게 되는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크게 염려할 거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 시즌 동안에 공개될 루멘텀의 사업 현황, 드넓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소화함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 40% 정도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3개월 동안에 삭스 ETF 대비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에 따라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송순신기 레이저 수요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웨이프 할당량, 메모리 조달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수정 발표가 실적 호조라든지 상향 조정보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인데 지금 당장은 조금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7명이 강력 매수, 15명이 지금 매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목표 주가를 갖다가 아무래도 평균가는 한 1,100불 정도 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표를 위원회에서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투표위원 12명 중에서 5명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도 밝히고 있죠. 자, 다음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 시스템의 제조업체를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무그라는 회사다. MOOG인데, 이 회사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서 항공기, 우주선,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 해당 은행은 항공 우주 시스템 제조업체인 무그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 520달러로 설정하면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수년에 걸쳐 진행된 가격의 주도형의 변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아닌 실질적인 제조 선택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 수명의 주기 플랫폼에 내장된 컨텐츠, 미사일의 대체, 상용 항공기, 산업 자동화, 그다음 AI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때 무구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바탕으로 매출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견고한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구 같은 경우는 PAC-3라든지 사드, 그다음 토마호크 등 여러 미사일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정밀 조종 장치라든지 기타 시스템을 설계라든지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의 미사일의 생산량이 2배 또는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무구가 항공 우주라든지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상업 항공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더욱더 일단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무구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대규모 수주 잔고에 힘입어서 상용 항공기 제조업체의 생산량 증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미국 자체가 F-35와 같은 전투기, 그다음 MV-75와 같은 전술의 수송기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도 무구와 그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JP모건의 전망이 월가의 일반적인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3명이 일단 바이든급 주면서 평균 가격은 387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음료 용기 제조업체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예티홀딩스라는 회사인데 내구성이 뛰어난 음료 용기와 같은 야외 레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러한 추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냉각기라든지 금속병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46달러에서 63달러로서 올려서 23% 정도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의 채널 조사와 브랜드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예티의 성장 전망을 갖다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 그런 확신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확신의 증가는 예티의 성장 알고리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가시성의 개선, 그리고 경쟁사에 대비해서 유리한 위험 보상 프로필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예티는 제품 혁신에 대해서 상당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예티가 기존이란지 신흥 프랜차이즈 모두에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다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료 시장을 본다면은 음료용품 시장이 2025년도 91억 3천만 달러에서 2033년도에는 152억 1천만 달러로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7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4명이 스트롱 바이고 5명이 바이고 8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균 가격은 51달러, 52달러 정도 되고 있고 최고 가격은 70달러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